한국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자정 기준 한국에서 일주일간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이 222명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은 16명, 경북권은 8명, 경남권은 20명 등 아직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될 조건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죠. 그래도 현재 수도 서울의 경우 즉시 입원 가능한 중증 환자 병상은 12개밖에 남지 않아 방역 비상등에는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현재 국내외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식의 목매는 국민들이 많은 실정인 것인데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돋보이지 않아 실망의 기색을 비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6월 DNA 백신 1종의 임상 일상과 이상 전기 시험이 승인된 바가 있고 지난 23일에는 합성 항원 백신 1종의 임상 일상이 승인돼 총 2종의 국산 백신이 임상 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임상시험 계획이 신청된 DNA 백신 1종이 있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토 중인 상태인데 이것이 완료되면 한국은 올해 내로 총 3종의 국산 백신 후보가 임상 착수에 들어간다고 하죠. 치료제에서도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은 지난 25일 오전 4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피험자 투약을 완료했다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고 연내 항체 치료제인 CTP-59를 상용화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은 특히 이번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치료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겠다 강조했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릴리나 이제네론의 치료제가 보통 4에서 500만원 선에 팔리는 것에 반해 셀트리온은 원가에 가까운 가격인 40만원 선에 팔겠다 하였습니다. 게다가 셀트리온은 전세계 치료제 생산시설의 7%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치료제가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실상 한국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파격적인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설정해 놨었는데요. 지난 24일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강화된 주의로 하향하겠다는 공지가 실려 있었죠. 지금 한국도 코로나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타 나라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적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에 대한 방역당국의 통제와 백신 치료제 등 다방면을 종합하여 고려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은 전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라는 기사를 기고하여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최근 독감 백신을 맞은 국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동안 큰 혼란이 발생했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이들의 사인이 백신과 관계없다는 데이터를 신속히 파악하였고 대중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공포를 조속히 불식시켰다며 놀라워하고 있죠.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보인 행보는 앞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게임 플랜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발생 초기부터 사기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순간까지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사기라며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긴급 승인 과정을 통해 빨리 나오는 것이다 보니 이것의 부작용에 대한 불신이 벌써부터 퍼지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코로나19 백신이 정상적으로 출시되어 사람들에게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증상 하나하나도 코로나19의 치명적 부작용이라며 사람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사례에 집중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독감 백신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켰듯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가 나올 경우 한국처럼 대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노엘 브루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보건행태학과 교수는 한국은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공개하여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보장하고 접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라며 한국의 발빠른 대응을 극찬하였죠. 또한 그는 과거 일본과 덴마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일본과 덴마크는 HPV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퍼지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덴마크에서는 HPV 백신 접종률이 몇 해에 걸쳐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고, 일본은 심지어 70%에 달했던 백신 접종률이 1년 만에 7%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발생했죠. 버네사 라브 뉴욕대 전염병학과 교수 역시 한국의 대응을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백신이 사망과 관계없다고 맹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신에 확신만 심어줄 뿐이다.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어 행동을 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기 전 과학적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 한국의 판단력을 극찬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으로 인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코로나19를 사기라고 믿는 경우가 있으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질 수 없다며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최근 각 주정부에서 봉쇄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자 어떤 시위자 무리들은 마스크를 불태우자며 준비해온 마스크에 불을 붙여 태우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백신이 발표되면 안 그래도 음모론자가 많은 미국에서 백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시민들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지 모르니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표한 한 지수는 모든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최근 한 달간 각 국가별 10만 명당 감염자, 치명률, 백신 접근성, 이동 자유 정도, GDP 전망 등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삶의 질 척도 10가지 지표를 수치화시킨 코로나 회복력 지수라는 것을 공개하였는데요. 이 도표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1위, 대만이 3위, 한국이 4위입니다. 뉴질랜드와 대만은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로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순위이죠. 하지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위가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이 폐쇄를 시행하지 않고도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은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하여 환자의 동선을 파악했다. 아무리 비상사태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 같은 국가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면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라든지 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라든지 꽤나 소란이 벌어졌을 것이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안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재앙을 초래하더라도 그것이 법치주의를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다. 라며 한국보다 일본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강제력이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추적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정말로 그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라며 코로나 시대의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5일 일본의 NHK통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이 246명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후쿠오카시에 위치한 한 클리닉에는 올 여름 이후 자살 예방, 외래 진찰로 오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진찰자의 수는 작년에 비해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10에서 20대 젊은 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진료기록 카드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죽으면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는 내용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한 중학생은 원래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가 휴교를 함에 따라 도망갈 곳이 없어지자 어머니와 함께 진찰을 받으러 방문했다고 하죠.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오는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동들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례가 보고되는 것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이런 나라를 과연 코로나 시대에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지만 이 공감 능력을 제대로 키우면 나의 가치와 기업의 매출이 달라질 정도로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과연 공감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치료를 받느라 가족을 만나지 못해 아내를 만나고 싶다며 우는 백발의 노인 환자를 전신보호복 차림의 의사가 안아주는 모습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코로나19는 세상 풍파를 다 겪은 한 백발의 노인 환자를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의사의 따뜻한 포옹은 그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포착한 사진작가는 페이스북에 이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 감사하고 연휴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또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가 힘들어하는 것이 함께 슬퍼 서로를 안아줬다며 모든 환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주목한 이유는 한 의사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과연 왜 중요한 걸까요? 책 공감은 어떻게 기업의 매출이 되는가는 공감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 마리아 로스는 브랜드 전략가로서 마이크로소프트, 드롭박스, 알테릭스, 글락스스미스클라인과 같은 굵직한 기업뿐 아니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소기업 리더들에게도 컨설팅을 제공할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그녀가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역시 병원에서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나이 35에 뇌동맥류 파열이 찾아와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녀는 병원 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과 공감의 손길 속에 큰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의료기관이 환자가 가장 절실하게 공감이 필요한 시기에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실 저도 병원에 몇 번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마루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원했던 워싱턴 대학병원은 전 세계 많은 다른 병원들과 달리 환자 및 가족 중심 치료 원칙에 따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가 병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노크를 하고 자신이 누군지 밝힌 뒤 들어가도 괜찮냐고 묻는다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한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 옆에 있는 것이 허용되고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의 어려운 전문 용어 또는 약자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며 도움을 청할 때는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이 모두가 항상 하던 일을 멈추고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의 이런 경험은 그녀에게 너무나 인상 깊었고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병원이 있다면 저도 그쪽으로 입원하고 싶어지네요. 그렇다면 공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공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느끼며 더 나아가 그 정보를 활용해 동정을 베푸는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의지이자 능력이라고요. 특히 공감은 행동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공감하는 마음이 개인의 행동과 내부 관행, 외부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은 행동이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공감의 감정을 느끼거나 공감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한데요. 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공감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동은 공감을 정의하는 수많은 말들이 놓친 핵심 요소입니다. 공감은 동정을 베푸는 행동을 낳으며 이 행동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즉 행동이 기반된 공감만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감을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하라는 황금률에 비추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거나
느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경험과 마음,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취향이 보편적 혹은 일률적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감 능력을 더 잘 발휘하려면 황금률이 아닌 백금률을 따르면 됩니다. 바로 상대가 대우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하라입니다. 황금률을 뒤집은 백금률은 우리가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 다음 옳은 행동 방침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공감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셈이죠. 요즘 많은 기업들이 공감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진짜 공감을 실천하는 기업은 많지가 않은데요. 여기 진짜 공감을 통해 성장해가는 기업과 가짜 공감으로 몰락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트블루 항공은 편안하고 재밌고 저렴한 비행 서비스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에 그치지 않고 항공사의 상품에 해당하는 좌석과 조명, 편의용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기내에서의 경험으로까지 확장되었는데요. 제트블루는 적극적으로 승객들이 비행 중 가장 불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찾아 나섰고 문제점들을 개선했습니다. 다리 공간을 넓히고 무료 TV 시청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셀프 스낵바까지 설치했습니다. 제트블루의 마케팅 부분 전 부사장 제이미 페리는 고객과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셈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제트블루는 이렇게 고객들에게 절대 인색하게 굴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강력한 태풍이 미국의 북동부를 강타했고 이로 인해 비행기들이 공항에 발이 묶여 승객들 수천 명의 여행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몇 시간 동안 활주로 위에서 기다리게 되었고 이 같은 항공기 결항 사태는 제트블루 브랜드 이미지에 악몽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제트블루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트레이드마크인 투명성과 고객 중심 정책으로 돌파했습니다. 당시 항공업계 전문가들조차 제트블루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객 감동 서비스로 다진 뛰어난 평판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트블루는 발빠르게 보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수천 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이자 요금을 환불해 주는데 총 1,000만 달러, 바우처를 발행하는데 총 1,6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주요 언론에 전면 광고로 사과문까지 게재했습니다. 제트블루는 고객의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에 맞추어 고객에게 공감하고 베풀 줄 아는 대응 방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겁니다. 승객들은 감동했으며 브랜드 인지도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랫동안 광고를 통해 탁월한 고객 서비스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공사의 서비스는 그들의 주장과 달랐는데요. 무례한 탑승수속 직원들과 융통성 없는 정책, 오만한 승무원들을 승객들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2017년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자 시카고 공항 보안 요원들을 시켜 기내 밖으로 끌어내고 부상까지 입힌 사건으로 인해 이런 유나이티드 항공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승객은 해당 항공편 좌석이 초과 예약되어 유나이티드 항공의 직원들이 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그 승객이 요구를 거부하자 결국 공항 경찰을 부르는 사태에 이른 겁니다. 승객보다 자사 직원을 우선시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행태와 승객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는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은 구호와 실상의 차이에 대한 냉혹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이미 2002년부터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아직도 운영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공감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지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은 우리는 오직 고객에만 집중합니다. 라며 직원들과 함께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찾고 공감하며 직접 해결책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프라임 배송이나 강력한 환불 정책 등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포스 역시 전설적인 고객 서비스로 유명한데요. 핵심은 고객과 만나는 접점인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직원들의 임무는 고객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픈 아버지를 위해 신발을 샀는데 신어보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전액 환불은 물론 위로의 꽃을 보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렇듯 공감 능력이 높은 회사일수록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공감은 어떻게 기업에 매출이 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공지능도 따라하기 힘든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을 얼마나 잘 키우고 확대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가치도 기업의 가치도 변한다고 하니 이 책을 통해 더 공부해보는 것도 좋지